네, 사설 모의고사와 6월 모의평가의 중요한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설 모의고사는 종류가 무척 다양합니다. 서울에는 입시기관에서 출제를 하는 것부터 여러 가지 종류의 봉투 모의고사까지 다양한데,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부분이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에만 집착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글 전체의 주제, 문단별 주제, 그 다음에 글 전체의 흐름, 문장과 문장의 관계, 정보들 간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지나치게 지역적인 문제로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사설 모의고사로 단련이 된 학생들은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원에서 출제를 하는 모의평가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글의 주제와 소주제, 그 다음에 제시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핵심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글의 흐름을 중요시하게끔 그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인 부분에만 적응이 되어 있는 사설 모의고사에 적용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모의평가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 문제점들은 나중에 수능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EBS에서 나와 있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으로 이어지는 연계 교재들,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은 평가원에서 출제한 6월, 9월 수능에 해당이 되는 기출문제들입니다. 그 기출문제들을 얼마만큼 주제에 맞게, 소주제에 맞게, 문장과 문장의 관계, 문단과 문단의 관계, 제시문에 나타나고 있는 정보들 간의 관계에 집중을 해서 글을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연습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능에서는 더 큰 차이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문제는 2번, 34번 문제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문제는 독서에서의 제일 첫 시작 문제고, 34번 문제는 문학에서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일단 많은 학생들이 시험지 첫 장을 펼쳤을 때 좀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1번, 2번, 3번 문제가 이전 예비시행평가라든지 3월, 4월 전국연합 모의고사라든지 또는 지속적으로 매달 치러져 왔던 대성이나 이투스나 종로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 문제하고는 형식이 다른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문제를 보면서 당혹감을 느끼면서 약간의 어떤 멘탈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학생들이 많을 텐데, 특히 1번, 2번, 3번 새로운 형식의 문제 중에서도 2번 문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문제의 난이도 자체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과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모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 뒤에 나오는 제시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많은 수험생들로 하여금 멘탈 붕괴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은 문제가 2번 문제가 되겠고요. 3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문학에서의 맨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문제풀이 순서를 정리를 해줄 때 선택 과목 풀고 문학을 먼저 푼 다음에 비문학으로 넘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문학에서의 맨 마지막 문제가 34번 문제인데, 이 34번 문제가 정답률이 엄청나게 낮습니다. 시간 소모도 많았을 것이고, 시간을 소모한 만큼 정답을 찾았으면 다행인데 정답을 찾지 못하고 오답으로 갔을 확률이 높은 문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중요했던 문제로 2번, 34번 문제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 소비, 그 다음에 멘탈 붕괴, 이런 측면에서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는 가장 중요했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문제 풀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되는 문제 같은 경우는 두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독서의 8번 문제와 17번 문제인데요. 이 8번 문제와 17번 문제는 출제 의도,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의 사고 과정,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기출문제든 아니면은 출제되는 사설 모의고사든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고 과정을 통해서 문제의 정답을 찾아갈 것인가라는 부분이 많이 중요한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8번 문제, 17번 문제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 텐데,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지나치게 낮지는 않습니다. 52% 정도 정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점이 뭐냐면은, 보기의 동그라미 기호로 표시되어 있는 가, 나와 다, 라를 분류를 하는 게 일단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 나, 동그라미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제시문 가글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동그라미 다, 라로 표시되어 있는 보기의 내용은 제시문 나의 어떤 상황들, 그 다음에 이론들을 정리를 한 실제 구체적인 사례가 나타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정답 선택지부터 먼저 한번 찾아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자, 2번 선택지입니다. 인과관계를 대상 간의 물리적 상호작용으로 국한하는 나의 입장은 끊어야 되겠죠. 자, 끄는 요 나의 입장 내용은 가의 내용이 반영이 된 겁니다. 물리적 상호작용으로 국한한다는 내용은 제시문 가의 1번 문단에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나의 내용과 관련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대상 간의 감응을 기반으로 한 동중서의 제1론이 보여준 입장과 부합하겠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 간의 감응을 기반으로 한 동중서의 제1론은 나 제시문입니다. 자, 가 제시문과 나 제시문이 지금 이번 시험에서는 크게 연관이 없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시문을 제대로 읽어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가의 내용과 나의 내용은 완전 별개의 제시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가, 나로 나눠진 제시문이 출제가 되면 이 둘 사이에 어떤 형태로든 연관관계를 주게 되고, 그 연관관계를 통해서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파악을 해서 그들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푸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 마련인데, 이번 제시문 가, 나 같은 경우에는 연관성이 극히 희박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번 선택지가 가 제시문의 구체적 사례를 나 제시문 내용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 둘이 서로 부합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헷갈릴 수 있는 선택지가 3번 선택지 같은 경우는 오답이 가장 많이 몰린 선택지이긴 하지만 4번, 5번 선택지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4번 선택지 같은 경우는 덕이 물리적 세계 바깥의 현상에 해당한다면 덕과 세상의 변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다는 다 제시문, 나 제시문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걸 세먼의 이론과 입각하여, 세먼의 이론은 가 제시문입니다. 설명되기 어렵겠군이라고 명확하게 가와 나를 분리를 시켜줍니다. 5번 선택지 역시 마찬가지죠. 지방관이 설정에서 도입된 표지가 홍수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전달될 수 없다면 나 제시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라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먼의 설정이 홍수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세먼의 설정, 가글의 제시문이죠. 그래서 라에 동의하겠군 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먼의 설정이 홍수의 원인이 아니다, 인과관계가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 제시문으로 나 제시문에 해당이 되는 다라를 설명을 할 때는 이게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 인과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인이 아니다 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4번, 5번 선택지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2번 선택지 같은 경우는 가글에 해당이 되는 내용을 나글의 내용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을 부합하겠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형적인 오답의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접근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둘 중에 고민이 될 때 선택을 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서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제시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7번 문제.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시문에 나와 있는 이제 마지막 A라고 묶여있는 부분을 해석을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보기 1에서 A와 B를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지 시료와 표준 시료. 근데 보기 1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같은 양의 시료로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간 PCR을 실시한다라는 내용은 정말 그야말로 보기 1의 역할은 이러한 상황이야 라는 걸 알려주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요. 보기 2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약 A가 B보다 표적 DNA의 초기 농도가 높다면 이라는
조건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조건을 가지고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적용을 시켜야 되는 문제인데요. 자, 제시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색도에 대한 내용과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사이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발색도는 증폭된 이중가닥 표적 DNA 양에 비례한다. 이거는 비례한다는 이야기는 발색도가 높다는 이야기는 이중가닥 표적 DNA 양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례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사이클은 표적 DNA 초기 양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례한다, 반비례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말은 최소한 비례한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자, 여기서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사이클, 초기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양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사이클은 짧아집니다. 이걸 반비례 관계다라고 판별을 해내지 못한다가 27번 문제의 정답을 찾아내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영어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 3, 4, 5번 중에 정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가에서 3, 4, 5번이 같겠군 1번, 2번에서 많겠군 1번, 2번 중에 답이 나올 확률이 최근에는 더 높아져 있다는 사실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요. 가입니다. 가에서는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시간당 시료의 표적 DNA의 증가량은 비례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많으면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더 많다라는 쪽으로 가야 되고요. 이제 나와 다에서 정리를 해야 될 포인트 중에 나보다는 다 부분이 중요합니다. 다에서 CT 값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CT 값이라고 하는 건 사이클입니다. 사이클은 초기 농도가 높으면 사이클이 적어진다는 반비례 관계를 파악을 했다면 쉽게 답을 할 수 있었겠지만은, 이것을 제시문상에서 비례한다 쪽에만 메모리 돼서 비례 쪽으로만 판단을 했다면은 오답인 1번과 3번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나 같은 경우에 CT값, 실시간 PCR에서 CT값에서의 발색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발색도는 일정한 사이클이 진행이 돼서 일정한 수준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은 A와 B가 같아집니다. 결과물은 동일하다는 이야기죠. 그 결과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더 많은 사이클이 진행이 되느냐와 관련된 문제가 다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둘을 구분을 해서 어떻게 제시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비례관계다, 그 다음에 초기 양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부분을 구분을 해서 서로 다른 입장이다라는 부분에서 접근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정답을 찾아내는 데에서는 큰 차이가 생겼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이 몇 번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파악을 했네, 결과를 가지고 문제의 내용을 정리를 하기보다는 이 문제의 정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어떤 사고 과정에 따라서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하시고 다른 문제들을 통해서 같은 접근 방법으로 적용을 시키는 연습들을 해야만 비슷한 문제 유형이 나왔을 때 오답보다는 정답 쪽으로 가게 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출제 의도를 파악을 하고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집중을 해서 문제풀이 과정을 연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